안녕하세요. 오늘 종강이죠? 29일 날, 30일 날 휴강이에요? 아니 29일은 세법이고 30일 날 휴강입니다. 아, 29일은 국법이 세법. 그래요? 세법이 수업일 수가 워낙 부족했구나. 오늘 그래서 11월 12일 과정 종강을 합니다. 종강을 하고 이제 1월 달에 기본서가 나오면 기본서로 정식 진도를 나갑니다, 이제. 자, 그래서 오늘은 민사특별법하고 많이 겹쳐요. 겹치는 부분인데 교재 115쪽입니다. 개별적 중개실무. 자, 이 개별적 중개실무로 들어왔거든요. 그래서 우리 실무의 이제 핵심 중에 핵심인데, 요 개별적 중개실무라는 것은 단행법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먼저 그 부동산 등기 특별주주법이 있어요. 그래서 이거는 등기에 대한 이제 특별법이거든요. 그래서 부동산 등기 특별주주법인데 앞으로 제가 특조법이라고 부르겠습니다. 그래서 여기서는 주로 계약서의 검인제도, 계약서의 검인제도를 다루게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민사특별법 시간에 공부하죠. 부동산 실권리자 명의등기권 법률, 부동산 실명법이라고 그러죠. 그래서 실명법의 내용을 이제 공부를 하게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여기서 이제 주택 임대차 보호법이 나옵니다. 이건 역시 민법 시간에 공부하고요. 상가 건물 임대차 보호법이 있죠. 그리고 민사집행법의 내용이에요. 민사집행법의 내용인 경매. 경매를 여기서 이제 다루게 되고요. 우리 경매업을 하기 위해서는 경매 대리인 등록해야 된다고 그랬죠. 법원에. 그래서 매수 신청 대리인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매수 신청 대리인 등록 규칙이 있어요. 요 내용이 있죠. 그래서 지금 오늘 하게 될 이 개별적 중개실무 쪽은요, 주로 단행법으로 구성이 되어 있고, 이거는 이제 시험에서 약 적어도 4개, 4개는 무조건 출제합니다. 그래서 우리 쪽에서 4개 정도가 나오는데, 주임법, 상임법, 경매, 대리인. 이거는 무조건 내요. 4개는. 그래서 무조건 출제하고 있고, 나머지 특조법과 실명법에서 이제 한두 개 정도 출제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보통 4개 내지 5개 이 정도를 여기서 출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행히 요거는 이제 민법하고 겹치고 있기 때문에 크게 이제 여러분들이 어려움 없이 풀어내고 있어요. 근데 민법하고 우리하고 출제 각도가 틀려요. 그렇기 때문에 민법은 주로 이제 이론 소양 중심이기 때문에 그 판례의 태도를 깊이 있게 공부할 거예요. 우리는 실무 과목이기 때문에 주로 이제 법령을 위주로, 법을 위주로 이제 여러분들한테 정리해 드릴 겁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주임법, 상임법을 위주로 이제 나갈 거고요. 경매 가볍게 다루고 오늘 수업을 마칠 겁니다. 그래서 나머지 내용들은 여러분들이 이제 다른 과목이 되면은 천천히 해도 돼요. 특히 매수신청 대리인 등록 규칙은요, 공인중개사법 내용과 아주 비슷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제가 4월 말 정도에 한번 처음 다룰 거예요. 그래서 미리 이걸 다뤄놓게 되면 여러분들이 헷갈려가지고 우리 공사법 내용도 아직 제대로 모르는데 대리인 등록 규칙을 넘어가면요, 이게 헷갈려가지고 하질 못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그때 가서 어느 정도 이제 공인중개사법 내용이 각이 잡히면 그때 이제 하면 됩니다. 그래서 이 특별주주법과 실명법은 오늘 그냥 통과하는데요, 가볍게 언급만 하고 갑니다. 그래서 부동산 등기 특별주주법이거든요. 이건 이제 공시법과 연결이 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는 계약서의 검인제도, 계약서의 검인제도를 주 골자로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검이란 제도가 있어요, 현재. 그래서 제가 언급을 했었는데, 이건 부동산 투기와 털세를 방지하기 위해서 이 제도가 현재도 시행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부동산에 대한 소유권 이전 등기 하잖아요. 그럼 소유권 등기 할 때는 그 등기 원인 증서, 계약서죠. 계약서에다가 시군구청장한테 갖고 여기다 검인하고 찍힌 도장 하나 받아오셔야 됩니다. 그래야 이전 등기를 해줘요. 그래서 이게 바로 계약서의 검인제도인데, 근본적인 목적은 탈세를 방지하기 위한 목적이에요. 이거는. 그래서 현재도 이 제도가 시행되고 있는데, 의제되는 게 너무 많아져가지고 검인제도가 유명무실했어요. 기억나세요? 우리 부동산 거래 신고하면은 계약서의 검인이 의제된다는 거. 기억납니까? 토지거래 허가를 받아도 계약서에 검인받은 것으로 간주해버리죠. 그래서 검인이 의제되고 있어요. 그러니까 그렇게 의제되는 제도가 많아졌기 때문에 검인이 유명무실했어요. 현재 시행은 되고 있습니다. 일단. 그래서 이 내용 가볍게 이해를 해 두시고요. 그래서 요게 탈세를 방지하기 위해서 계약서에 도장 하나 찍는 거구나. 이전 등기 들어가기 전에. 그래서 이제 그 정도만 이해하시고요. 부동산 실명법이거든요. 이것도 이제 민법 시간에 이제 공부하고요. 이제 요거는 우리 쪽에서 잘 출제 안 하고 있어요, 지금. 이것도. 그래서 이제 실명법은 그거예요. 우리 그 김영삼 정부 시절에 금융실명제가 시행됐죠. 그렇듯이
부동산에 대한 실명제도 있습니다. 그래서 부동산에 대한 물권이에요. 부동산에 대한 물권을 취득하는 자는 전체 본인의 앞으로 등기를 해 주셔야 됩니다. 안 했잖아요? 그럼 5년 이하의 징역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물권을 취득하는 자는 전체 본인 앞으로 등기를 해 줘야 된다. 그럼 소유권뿐만 아니고요. 저당권 취득합니다. 저당권자 실명 등기 하라는 얘기죠. 전세권 취득합니다. 실명 등기 하라는 얘기예요. 지상권이나 지역권 취득합니다. 모두 실명 등기 해야 돼요. 그럼 물권을 취득하는 자는 실명 등기 하라 이랬으니까 임차권은 채권입니까? 물권입니까? 채권. 그럼 임차권 등기한다. 이때는 실명 등기할 의무가 없어요. 없습니다. 그래서 일단 물권 전체가 실명 등기 의무가 있다는 거. 요것을 주 골자로 하는 법이 바로 부동산 실명법이에요. 그래서 명의신탁을 이 법이 이제 규제하고 있습니다. 그럼 명의신탁이라는 것은 그거죠. 실소유자 따로 있는데 등기만 타임명의를 해놓은 거예요. 이걸 이 법이 방지를 하고 있죠. 막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이것이 부동산 실명법이다. 자세한 내용은 후일하기로 하겠습니다. 그러면 그 115쪽에 계약서의 검인제도, 검인계약서 통과한다는 얘기죠. 그 다음에 이제 부동산 실권리자 명의등기 관한 법률, 그래서 116페이지 이것도 이제 통과를 합니다. 자, 그러나 이제 117조 주택임대차보호법,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이 있죠. 그래서 원래 이제 요 두 법의 내용, 이 두 법의 내용을 이제 공부를 하는데 주임법을 위주로 철저히 보고요.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은 어떤 차이가 있는가? 요 정도만 정리하면 됩니다. 그래서 그렇게 이해하시고 수업을 들으시면 돼요. 자, 그럼 주택임대차보호법 들어갑니다. 요즘 인터넷이 워낙 활성화돼 있죠. 그러니까 이제 의뢰인들이요 인터넷으로 전부 다 검색을 해보고 와요. 그러니까 이 주임법에 대해선 뭐 인터넷에 잘못된 정보들이 엄청 많거든요. 엄청 많은데 누구보다도 잘 알아야 된다. 그래서 이제 민법하고 우리가 완전히 겹치고 있고 우리는 주로 실무과이기 때문에 법조문을 위주로 제가 정리해 드릴 거예요. 그럼 여기에 여러분들이 민법 시간에 들으는 이제 판례를 곁들이면 이제 조합이 딱 될 겁니다. 그래서 그렇게 이해해 주시고 그래서 내용을 상당히 깊이 있게 또 출제하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은 깊이 있게 알아두셔야 됩니다. 의뢰인보다는 더 많이 알아야 되죠? 그죠? 근데 그 이제 실무 강의를 제가 지금 끝냈는데 우리가 이론으로 배우는 거하고 실제 실무에 적용하는 건 많이 틀리거든요. 이거를. 그래서 어쨌든 이제 이론적으로 여러분들이 깊이 있게 이해를 꼭 해두셔야 돼요. 자, 그럼 우리는 이제 실무 과목이니까 이 법의 적용 범위입니다. 그래서 언제 주택임대차보호법이 적용되는가? 이 부분에 대해서 정확하게 이해를 해두셔야 돼요. 적용 범위입니다. 이건 계약 당시를 기준으로 해요. 계약 당시 기준. 실사용 주택의 임대차라면 모두 이 법에 적용이 됩니다. 그래서 서민들의 주거생활 안정을 위해서 이 법이 이제 제정 시행되고 있는데 이 법은 언제 제정 시행되고 있냐면요. 1981년도에 이제 제정 시행됐어요. 이게 잠깐만 하나 이거 생각 좀 한번 해볼까요? 1979년도 있죠. 1979년도에 역사적 사건이 있었습니다. 뭔 일이 있었어요? 그럼 10월 26일 날 11.6 박정희 대통령 시해 사건이 있었죠. 그죠? 같은 해 1979년도 12월 12일은 군사구데타 있었죠. 노태우가 구사단 병력을 이끌고 한강다리를 넘었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전두환이 들어서게 되죠. 그러면서 이제 다음에 1980년이죠. 1980년 5월 18일 날 5.18 광주 민주화 운동이 있었죠. 자, 그래서 이제 1980년에 이제 전두환 여권이 이제 5.18 민주화 사태를 이제 거쳐서 이렇게 정권을 이제 잡게 됩니다. 그 다음에 1981년도 그때 뭔 일이 있었어요? 네? 주택임대차보호법. 주택임대차보호법의 정치적 배경이 짐작되십니까? 전두환 정권이 유혈 사태를 벌이면서 이제 정권을 잡았어요. 그래서 서민들의 가슴을 쓸어내리고 싶었던 거죠. 그래서 세계 법제상 아주 그 유례를 찾아보기 힘든 아주 요상한 법을 만들어냈어요. 지금 이 법을 만들자 하면요, 아마 난리 날 겁니다. 전두환이니까 만들어낼 수 있었던 거예요. 군사독재 시절을 했으니까. 그러니까 이건 법 논리적으로 봤을 때는 이런 법이 없는 거죠. 임차권이 원래 채권이잖아요.
그럼 채권은 특정 상대방에 대해 청구할 수 있는 거 아니에요? 근데 임차권에 대해 강력한 물권적 효력을 인정한 거죠. 그래서 이 법이 세계 법제상 아주 그 유래를 찾아보기 힘든 법입니다. 그래서 서민들한테는 이렇게 좋은 법이 없는 거예요. 근데 임대인한테 보게 되면, 임대인 입장에서 보게 되면 이런 깡패법이 없는 거죠, 이게. 그래서 어쨌든 지금은 이런 법을 절대 못 만들 겁니다. 근데 이제 군사독재 시작 때 이 법이 만들어진 거예요. 그래서 서민들의 주거생활 안정에 굉장한 기여를 하고 있는 법이에요. 그래서 누구보다도 잘 알고 계셔야 되고, 그래서 실질적으로 이제 실제 주택으로 쓰게 되면 이 법의 임차인은 보호를 다 받습니다. 이게 그러면 일단 실사용 주택 임대차 하면 되니까요. 이 주택이 무허가 건물이었거든요. 또는 미등기 건물 또는 불법 건축물이었어요. 여기에 적용될까 안 될까요? 적용됐나 봐야 되죠. 그러니까 실제로 무허가 주택 임대차 계약을 정상적으로 하고 들어갔잖아요. 그럼 주거용으로 썼다. 그럼 그대로 적용이 됩니다. 그럼 이거는 주된 용도로 주거용으로 써야 되죠. 그래서 주된 부분을 일단은 주거용으로 사용해 줘야 됩니다. 일부를 상가로 써도 상관이 없어요. 그래서 점포가 딸린 방입니다. 주택으로 정상적으로 사용한다면 이제 그거 부수적으로 이제 상가로 사용한다. 그렇다 하더라도 이 법의 임차인은 보호를 받습니다. 일단 자, 그다음 이제 그 미등기 전세 있잖아요. 미등기 전세. 이것을 채권적 전세라고 부르거든요. 그럼 우리가 실생활에서 말이에요. 전세금 이렇게 월세 없는 거 있죠. 전세권에 설정 등기를 하게 되면 물권인 전세권이 되는 거예요. 근데 전세권 설정 등기 통상 안 합니다. 그럼 이것을 미등기 전세라는데 미등기 전세를 채권적 전세라고 그래요. 물권인 전세권과 구분해서. 그래서 미등기 전세에도 이 법의 적용이 있죠. 당연히. 자, 그다음에 이제 일시사용 주택 임대차임이 명백합니다. 일시사용 주택 임대차임이 명백하다. 그럼 일시사용 주택 임대차 예를 들면 뭐가 있을 것 같아요? 민박이나 콘도 같은 거. 이런 거. 일시사용 주택 임대차 맞죠? 그럼 여기 적용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습니다. 일시사용 주택 임대차에는 적용이 없어요. 이거. 자, 그다음에 이제 임차인이 법인입니다. 임차인이 법인인 경우는 원칙적으로 적용이 있느냐? 이 문제가 있거든요. 임차인이 법인인 경우는 이거 원칙적으로 적용이 없어요. 서민들의 주거생활 안정을 위한 법이니까. 그래서 원칙 법인에게는 적용이 없다고 봐야 됩니다. 다만 적용되는 예외가 있다는 걸 주의해야 돼요. 이거를 법인에게 적용되는 예외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면 한국토지주택공사 이거 보신 적 있는지 모르겠는데요. 그 토지공사 쪽에서 말이에요. 주택을 임차해요. 임차해갖고 거기 지역 주민, 서민들한테 다시 세를 놓습니다. 이런 거 보신 적 있어요? 이런. 그러니까 토지공사가 만약에 이 주택을 임차했잖아요. 그럼 그 토지공사는 법인일지라도 일단 보호를 받습니다. 또 지방공기업법에 의한 지방공사가 있어요. 그러니까 지방공사가 이렇게 서민들을 위해서 주택을 임차해갖고 또 다시 재임대를 합니다. 싼 가격으로. 그래서 이런 걸 하는 지방공사들 역시 보호를 받습니다. 일단 그 다음에 또 하나가 중소기업 기본법에 의한 중소기업 있죠. 중소기업도 보호를 받아요. 그래서 중소기업은 이제 연매출 뭐 1,500 이하. 그러니까 중소기업 기본법이 이제 쭉쭉 정해져 있는데 중소기업이 그 소속 직원들의 주거용으로 사용하기 위해서 만약에 임차를 했어요. 그리고 소속 직원들한테 이제 줬잖아요. 그럼 그 직원이 이제 입주와 주민등록을 하게 되면 중소기업이 보호를 받아요. 그래서 원칙적으로 이건 서민들의 주거생활 안전을 위한 법이기 때문에 일단은 법인에게 적용이 없다라고 봐야 돼요. 하지만 예외로 적용되는 법인이 있다는 거죠. 그래서 기억해 두세요. 토지주택공사가 있고 또 지방공기업법은 지방공사가 있고요. 또요. 중소기업이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여기 보호를 받는다. 그럼 대기업은 보호를 못 받네요. 맞죠? 그러니까 대기업이 만약에 그 임원 숙소용으로 임차를 했다 하더라도 그 대기업은 보호를 못 받습니다. 이거. 자, 그래서 그 정도 이해하시고요. 이 법은 적용 범위에 있어서 보증금 제한이 있느냐? 보증금 제한은 없습니다. 이건 뭔 얘기냐면요. 주택임대차보호법은 예를 들어서 임차인의 보증금액이 만약에 2억을 넘어섰다. 그럼 적용이 안 된다라는 이런 규정이 없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임차인의 보증금이 10억이 됐던 20억이 됐던 임차인은 전면적인 보호를 받습니다. 그래서 보증금 제한 규정은 존재하지 않는다. 그래서 요게 이제 적용 범위예요. 그래서 우리는 실무기 때문에 이런 것들 일단 감을 잡아두세요.
그래서 실제로 주거용으로 쓰게 되면은 이게 미등기든 불법 건축물이든 모두 적용이 된다는 점 이해해 주시고 이게 자 그럼 적용 범위에 대한 부분을 봤고요. 이제 존속기간 보호를 볼까요? 117종 나가고 있는 거예요 지금 존속기간 보호. 그럼 주택임대차보호법에 존속기간 보호를 하고 있는데 이건 여러분들이 상식적으로 잘 알고 계십니다. 주택임대차보호법입니다. 주택임대차 최단 기간을 보호하고 있죠? 상식적으로 알고 있습니다. 최단 몇 년이에요? 2년. 2년을 보호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최단 2년으로 한다는 얘기입니다. 그럼 이건 무슨 얘기냐면요. 주택임대차 계약을 하면서 임대인과 임차인이 서로 임대차 계약 기간을 정하지 않았어요. 임대차 계약 기간을 정하지 않았거나 정함이 없었다는 얘기예요. 주택임대차 계약 기간을 2년 미만으로 정했습니다. 그럼 그 기간은 2년으로 본다 이렇게 돼 있어요. 2년으로 본다. 그러면 임대인과 임차인이 서로 합의해서 임대차 계약 기간을 1년으로 정할 수도 있다는 얘기죠. 있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임대인이 그랬거든요. 내 아들이 1년 뒤에 제대하거든. 1년 뒤에 반드시 비워줘야 된다. 임차인이 철석같이 약속을 한 거예요. 이 계약 일단은 유효하게 성립하는 거죠. 일단 성립할 수 있어요. 근데 임차인이 말이에요. 1년 살고 나서요. 살아보니까 너무 좋은 거예요. 나 이사 안 갈래. 그럼 다시 2년을 보장해 줘야 된다는 얘기예요. 뭔 얘기인지 이해되세요? 그러니까 이런 깡패법이 없는 거 분명히 맞잖아요. 서로 철석같이 그렇게 약속을 했는데 임차인이 1년 약속해놓고 나 1년 더 살래. 그럼 보호를 해주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이게 바로 최단기간 보호입니다. 그래서 그 존속기간을 정하지 않았거나 2년 미만으로 정한 주택임대차 계약기간은 2년으로 본다 그랬어요. 그러면 2년 미만으로 정한 주택임대차 계약이 성립할 수는 있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성립은 가능합니다. 그럼 임차인은 1년 계약해놓고 나갈 수도 있고요. 다시 1년 더 살래 라고 할 수도 있어요. 그래서 성립이 가능해요. 근데 요 2년 미만으로 정한 기간의 유효함을 누구만 주장할 수 있는 것 같아요? 임차인만 주장할 수 있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임대인은요. 임대인과 임차인은 서로 합의해서 계약기간 1년을 정했잖아요. 임대인이 너 1년 뒤에 나가라 라고 해도 임차인이 아니 나 2년 살래. 그럼 보장해 줘야 돼요. 그래서 2년 미만으로 정한 주택임대차 계약 성립할 수 있어요. 그 기간의 유효, 1년 미만으로 정한 기간의 유효를 2년 미만으로 정한 기간의 유효를 누구만? 임차인만 주장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임차인은 1년 살고 나갈 수도 있고 다시 2년을 살 수도 있다는 얘기입니다. 이게. 자, 그러면 이제 이 최단 기간에 대한 보호 여기까지 이해해 두시고요. 이게 묵시행신 규정이 있거든요. 그럼 묵시행신이란 말은 일단 의미가 아무 얘기가 없었다는 얘기죠, 이거. 그 얘기인데 그럼 계약 갱신됩니다. 이걸 법정 갱신이라고 공부할 거예요. 이게. 그래서 임대인과 임차인이 서로 아무 얘기 없었다는 얘기예요. 즉 임대인은 계약기간 만료 전에요. 계약기간 만료 전 6월에서 1월까지 사이에 임차인에 대하여 갱신 거절의 통지, 조건을 변경해야만 갱신하겠다. 이런 뜻의 통지를 안 한 거예요. 이거를. 그러니까 보증금 3천만 원을 테면 나가라. 또는 월세 20만 원을 테면 나가라. 이런 통지를 안 했다는 얘기예요. 이게. 그래서 계약기간 만료 전 6월에서 1월까지 사이에 이 거절 통지를 안 한 겁니다. 그럼 계약이 묵시로 계신데요. 임차인입니다. 임차인은 계약기간 만료 전이죠. 만료 전 1월까지입니다. 1월까지 사이에 역시 마찬가지로 나 나가겠다. 이런 통지를 임대인에 대해서 역시 안 했어요. 그럼 계약이 묵시로 갱신됩니다. 그럼 결론적으로 임대인이든 임차인이든 계약기간 만료 한 달 전까지 아무 얘기 없었다는 얘기죠. 그럼 계약은 묵시로 갱신됩니다. 묵시로. 그럼 이렇게 갱신된 임대차율은 어떻게 되느냐. 전 임대차와 동일한 조건으로 재임대차한 것으로 간주가 돼요. 간주가 됩니다. 다만 존속기간은 임대차 계약 존속기간이에요. 존속기간은 2년으로 본다 그랬어요. 존속기간 2년으로 본다. 그러면요. 계약이 묵시로 갱신이 돼버리면 임대인이든 임차인이든 일방적으로 보증금이나 월세를 올리거나 내릴 수 있어요, 없어요? 없다는 얘기예요. 그대로 간다는 얘기입니다. 그대로. 다만 존속기간은 2년으로 되는 거예요. 이거. 자, 그 다음에 이제
살다가 임차인이 묵시인신이 됐거든요. 살다가 임차인이 이제 나갈 일이 생긴 거예요. 그럼 임차인은 계약의 해지를 통지할 수 있어요. 나 나갈래 하고 임대인에 대하여 해지 통지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이 통지를 임대인이 받았잖아요. 받고 요거 3개월이 경과했잖아요. 3개월이 경과를 하게 되면 임대차 계약 해지의 효력이 발생해요. 이게. 그러면 계약이 묵시로 갱신됐을 때 임차인이 나가겠다 통지해버리면 3개월 뒤에는 임대인은 보증금을 돌려줘야 된다는 얘기죠. 이 얘기입니다. 그러면 이거 해지 통지는 누구한테만 인정하는 거예요 지금? 임차인한테만. 그럼 묵시갱신 규정은 임차인한테 대단히 유리한 규정이네요. 맞죠? 유리한 규정. 임차인은 살다가 중간에 나갈 수도 있고 안 나갈 수도 있는 거예요. 지금. 그럼 대단히 유리한 규정이니까 임차인이 임대차 계약상 의무를 현저히 위반을 했거나 의무를 위반했거나 또는 이익의 차임을 연체했잖아요. 이익의 차임을 임차인이 연체하게 되면 요 묵시갱신 규정에 적용을 하지 않습니다. 이거. 자, 그래서 요게 바로 묵시갱신 규정인데 요것도 임차인한테 대단히 유리한 규정입니다. 이거. 그러면 여기서 이제 감잡기 잠깐 해볼까요? 임대인이 계약기간 만료 15일 남겨놓고요. 보증금 3천만 원을 테면 나가라 이런 거예요. 임차인 배째 할 수 있어요? 없어요? 있죠. 계약기간 만료 한 달 전까지 거절 통지해야 되죠? 이게 그래서 그러면 정상적으로 임대인이요. 예를 들어서 계약기간 만료 2달을 남겨놓고 이거 3천만 원을 테면 나가라 이런 거예요. 임차인 나가야 돼 안 나가야 돼요? 안 올려줄 테면. 예? 나가야 되죠. 나가야 됩니다. 맞죠? 그 정도 이해되시고. 다음 묵시갱신. 이거 임차인은 묵시갱신에 의해 해지 통지가 인정이 됐거든요. 자, 계약 기간을 예를 들어서 1년 6개월로 정한 거예요. 1년 6개월로. 그럼 임차인은 1년 6개월 살고 나갈 수도 있고 2년을 주장할 수도 있죠. 맞죠? 그러면 이제 이번엔 임대인과 임차인 서로 1년 6개월 계약 기간을 정했는데 임차인이 1년을 살고 아직 계약 기간 6개월 남았는데 1년을 살고 나간다고 합니다. 그럼 임대인은 3개월 뒤에 보증금 돌려줘야 되나요? 계약 기간 1년 6개월 정해졌다고요. 끝날 때까지 6개월이 남았으니까 안 돌릴 의무가 있다. 안 돌려줄 필요가 없다. 그죠? 그러니까 이게 뭔 얘기냐면 계약의 대원칙. 임대인이든 임차인이든 계약 기간을 정했다면 모두 지킬 의무가 있어요. 이해되십니까? 다만 계약이 묵시적으로 갱신이 됐을 때만 임차인은 해지 통지를 할 수 있는 거예요. 이해되셔요? 그러니까 이런 걸 놓치면 안 됩니다. 그래서 계약 기간이 서로 정해지면 계약의 대원칙이죠. 서로 간에 지킬 의무가 있는 거예요. 임대인이든 임차인이든. 다만 묵시갱신의 경우만 특별 기준을 두고 있는 겁니다. 임차인의 해지권을 인정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 점 착각하면 안 돼요. 그래서 이게 잘못된 정보가 많이 인터넷에 돌아다닌다는 얘기가 이런 것들. 그러니까 이제 임차인은 무조건 3개월 전에 해지 통지하면 나갈 수 있지 않느냐. 그렇게 상담하면 안 되죠. 그러니까 계약 기간이 정해졌다면 무조건 둘 다 지켜야 돼요. 임대인이든 임차인이든. 이거. 그래서 묵시갱신의 경우만 이렇게 해지 통지를 인정한 거예요. 그럼 내가 임대인의 입장이라면 묵시갱신이 되도록 놔두면 안 되겠네. 맞죠? 계약서 써버려야 돼요. 재계약서 써야 됩니다. 맞죠? 임차인의 입장이라면 그냥 통과해야지. 이해되십니까? 그래서 일단 존속기간부 여기까지 기억을 해둡니다. 자, 이제 넘어가죠. 대항력이 나오고 있어요. 대항력. 자, 이제 대항력의 규정, 대항력 보호인데요. 이 대항력은 원래는 물권의 특이한 효력이라 보입니다. 그래서 대항력이라는 것은 임대차의 효력을 임대인이 아닌 제3자에게 주장할 수 있는 겁니다. 이것이 대항력이에요. 그러니까 원래 임차권이 채권인 점을 감안한다면 임대차의 효력을 임차인은요, 임대인에 대해서만 주장할 수 있어야 돼요. 근데 이것을
그 주택을 양수한 자, 취득한 자에게 그대로 주장할 수 있는 거죠. 이것을 대항력이란다. 그래서 원래 이 대항력은 물권의 특이한 효력으로 보입니다. 근데 채권이 임차권에도 인정을 해준 거예요. 이게. 그럼 임차인이 이제 그 계약 기간 만료되도록 타치 없이 조용히 살 수 있다, 이제 살다가 나갈 수 있는 그러한 효력. 그렇게 이해하시면 돼요. 그럼 임차인이 대항력을 갖기 위해서는요, 대항 요건을 갖춰야 됩니다. 그럼 이 대항 요건은 주택의 인도를 받아야 돼요. 주택의 인도를 받고 주민록을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주민록을 하셔야 된다. 그래서 인도와 주민록이 대항 요건이에요. 그럼 주택의 인도를 받았다는 얘기는 이 주택에 입주를 했다는 얘기죠. 입주를 했다는 얘기고, 주민록은 전입 신고를 한 때 있는 것으로 본다 이랬어요. 이거. 그래서 대항력권 입주와 주민록을 말합니다. 그러면 임차인은 대항력을 취득하게 되는데 이 대항력은 다음 날서부터 취득한다는 게 우리 대법원에 다음 날서부터 취득한다 이렇게 돼 있죠. 그럼 이 다음 날을 우리 대법원은 어떻게 해석했느냐? 이것을 영시로 해석했어요. 영시로. 그럼 다음 날로부터 임차인은 대항력을 취득합니다. 그럼 이건 무슨 얘기냐면, 예를 들어서 12월 26일 날 임차인이 입주와 주민록을 했던 거예요. 그럼 이 임차인은 대항력을 언제 취득해요? 12월 27일 0시에 취득하는 거죠. 이렇게 취득합니다. 그러면 12월 27일 0시 이후에 이 주택을 양수한 자 있죠. 이 주택을 취득한 자는 임대차 효력 그 자에게 주장할 수 있다는 얘기죠. 임차인은 못 쫓아냅니다. 이게. 그래서 이게 바로 대항력이에요. 그래서 원래는 법원에는요, 매매는 임대차를 깨트린다는 원칙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내가 주택을 매수했어요. 그리고 내가 직접 살고자 해요. 임차인이 거주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내가 살 거니까 너 나가 하면 원래 나가야 돼요. 원래 나가야 됩니다. 매매는 임대차를 깨트려요. 물권은 채권에 우선합니다. 그러니까 내가 신소유자가 나타나면 원래는 임차인을 쫓아낼 수 있다는 얘기죠. 근데 이걸 배제한 거예요. 이게 대항력입니다. 그러니까 임차인은 무슨 얘기야? 나 1년 6개월 아직 계약 기간 남았거든? 끝나면 나갈래? 하고 주장할 수 있어요. 이것을 대항력이란다. 그래서 이 대항력을 갖고 해서는 결국은 이 주택에 인도를 받고 주민록을 하셔야 돼요. 그래서 그러면 다음 날부터 취득해야 되는데, 요 주민등록은요, 요거 이 주택에 임차인이 거주하고 있다는 걸 공시하고 있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주민록은 주택의nom과 정확히 일치가 돼야 돼요. 그래서 이제 주민록 적법 사례냐 아니냐, 이 문제는 여러분들이 민법 시간에 이제 공부하시게 될 거예요. 그래서 주로 우리 쪽에서는 자주 물어봤던 게 주민록 관련 사례로서, 일단은 임차인이 직접 주민록 전입을 안 합니다. 전입을 안 하고 임차인의 배우자나 또는 자녀만 주민록을 한 거예요. 이거 적법 주민록으로 인정할게요, 안 할게요? 예? 여러분들이 그러면 예를 들어서 이 주택에 임차인이 거주하고 있는가, 이걸 따져보는 거예요. 따져보는데 임차인의 배우자나 자녀가 주민록 전입이 돼 있는 거예요. 여기에. 그러면 임차인이 이 주택에 거주하고 있구나 라고 짐작할 수 있죠. 그러니까 자녀나 이 배우자만 해도 적법 주민록으로 인정했습니다. 그래서 임차인 부인이 주민록 전입을 직접 하지 않고 배우자나 자녀만 해도 적법 주민록으로 인정했다는 얘기죠. 이거. 그 다음에 이제 공법 시간을 공부했을 것 같은데, 다세대 주택이 있고 다가구 주택이 있죠. 이게 있는데, 이 중에 공동주택이 뭐예요? 공동주택이 뭐예요? 다세대, 다가구예요? 다세대. 다세대가 공동주택이에요. 다가구는 단독주택입니다. 그럼 다세대주택은 공동주택이니 지번까지만 전입하면 어느 호수에 사는지 알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다세대주택은 동호수까지 주민록 전입을 정확하게 해주라고 그랬죠. 정확하게. 그러나 다가구주택 있죠. 다가구주택은 몇 세대까지 들어갈 수 있나요? 다가구주택 몇 세대까지 들어갈 수 있어요? 19세대까지. 최대 19세대까지 들어갈 수 있는데, 그래서 어쨌든 다가구주택 여러 세대가 들어갈 수 있지만 이거는 단독주택이죠. 그러니까 주민록 전입을 지번까지만 해도 적법한 주민록으로 볼 수 있다 라고 했죠. 이거 뭔 얘기인지 아시겠죠?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이게 이제 다가구입니다. 그럼 여기에 10세대가 있다. 8세대가 있다. 그러면 이 중에 들어가는 임차인 있잖아요. 주민록 전입을 지번까지만 해도 동호수, 대문에 표시된 동호수 안 해도 아무 상관이 없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그대로 대항력을 취득하게 되고요. 근데 다세대 주택 있죠. 다세대 주택에 들어가면서 동호수까지 전입을 안 했잖아요. 지분까지 해버린 거예요. 그럼 이거 적법주민으로 인정할 수 없다는 얘기죠, 이게. 이해되세요? 그래서 요즘은 뭐 요런 사례, 요런 사고가 발생이 안 되는데, 요즘은 이런 거. 예를 들어서 이게 다세대예요. 다세대인데 여기에 반지하가 있는 거예요. 이게. 그래가지고 이제 이렇게 지상 2층, 지하 1층 이렇게 돼 있는데 반지하. 여기에 이제 이렇게 반지하가 있습니다. 근데 통상적으로 지하는 이거 베이스 그래갖고 B를 넣어갖고 호수를 정하죠. B를. 근데 이제 B 그러면 이제 B가 들어가게 되면 이제 지하라는 게 이제 그러니까 대문에 어떻게 표시했냐면 이걸 102로 이렇게 표시한 거예요. 그리고 1층에 있는 이 세대 있죠. 이것을 202로 이루는 거예요. 그 다음에 여기 2층에 있는 요 세대 있죠. 여기를 302로 이루는 거예요. 이거를. 그래갖고 이제 반지하를 들어가는 겁니다. 그래가지고 우리 개업공사가 말이에요. 개업공사가 대장을 통상 안 떼봐. 건축물 대장을. 그래가지고 여기 대문에 기재된 호수대로 계약서를 써줘 버린 거예요. 101호로 이거. 그래갖고 임차인이 거기다가 계약서에 확정일자를 다 찍은 거예요. 그래갖고 전입도 101호로 해버린 겁니다. 근데 나중에 봤더니 말이에요. 이 건축물 대장을 떼어봤더니 건축물 대장상으로는 이게 어떻게 돼 있냐면 요 101호가 B101호 이렇게 돼 있는 거예요. 그 다음에 여기 201호는 101호로 돼 있는 거예요. 여기 301호는 201호로 돼 있는 겁니다. 건축물 대장상으로는. 그럼 이건 적법 주민로로 볼 수 있느냐? 결국 임차인은 전입을 어디다 해버린 거예요? 201호로 해버린 거죠? 그러니까 대장상 그 소재지와 정확히 일치시켜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다세대 주택을 중개하면서 만약에 대문에 기재된 호수가 대장상 내용과 틀렸다. 그렇기 때문에요. 이거는 중대한 실수를 한 겁니다. 그럼 나중에 이 주택 경매로 넘어갔잖아요. 넘어가고 임차인이 보증금 회수 못하게 됐다. 그럼 임차인이 대항력이 없죠. 확정일자도 지금 찍어봤자 소용이 없어요. 우선면이권 취득을 못했습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그 보증금 이거 날리게 되면 개업공사가 모두 책임져야 돼요. 이게. 그래서 요즘은 이런 사고 안 터져요. 그러니까 이제 다세대 같은 경우 건축물 대장 한 번쯤 떼어보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실무에서 건축물 대장을 상가 외에는 떼어보질 않아요. 떼어보지 않았는데 건축물 대장 꼭 떼어봐야 됩니다. 그래서 건축물 대장은 무료예요. 전자민호 24시에서 무료이기 때문에 이거는 일단은 무조건 열어봐야 되는데 귀찮으니까 안 열어봐요. 그래서 그런 귀찮음 이런 걸 한번 피하려다가 된통 카운터 맞는 수가 있습니다. 잘못하면. 그러니까 일단은 건축물 대장 꼭 열어보시고 그러니까 대장상 소재지와 일치를 시켜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이 정도 이해하시고 그러나 이게 다가구였다면 지분까지만 일치돼도 상관없다는 얘기죠. 예, 그래서 이 정도 이해를 해주시면 되겠네요. 그래서 이제 대항력에 관한 내용 여기까지만 일단 이해하고 갑니다. 여기까지. 자, 그 다음 이제 우선 변제권이 나오네요. 118쪽에. 그럼 우선 변제권이라는 거. 이 우선 변제권이라는 것도 원래는 물권의 특이한 요력이죠. 특히 담보물권. 그래서 우선 변제권은 보증금 회수에 관한 문제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 민법 시간에 이제 물권 들어가 있죠, 지금. 물권에서 저당권 했어요, 안 했어요? 했죠. 그리고 우선 변제권 들어봤죠. 그러니까 우선 변제권은 이건 원래 담보물권의 특이한 요력인데 이건 채권이 임차권에도 인정해 준 거예요. 이것도 등기 없이도 바로 인정해 준 겁니다, 지금. 이게. 그래서 우선 변제권이라는 것은 보증금 회수에 관한 문제이기 때문에 민사집행법에 의한 경매나 압류부동산 공매라는 게 있거든요. 그래서 경매나 압류부동산 공매 시에 임차인이 자기보다 뒤로 오는 권리자, 자기보다 뒤로 오는 권리자를 뭐라고 하냐면 후순위 권리자라고 그래요. 이거를. 그래서 후순위 권리자, 기타 채권자의 보증금을 우선하여 변제받을 권리. 이게 바로 우선 변제권이에요. 그러니까 임차인은 자기보다 뒤로 오는 권리자보다 먼저 보증금에 대하여 받아갈 권리란 얘기입니다. 이게. 자, 그럼 임차인이 우선 변제권을 갖기 위해서는 어떤 요건을 갖춰야 되느냐? 우선 변제권을 갖기 위해서는 임차인은 요건을 일단 대항력이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입주 주민등록을 하고 대항력권을 갖추고 대항력 취득해야 된다는 얘기죠. 대항력이 있어야 되고 계약서의 확정일자라는 걸 받으셔야 됩니다.
그래서 3박자를 갖추되 대항력이 있어야 된다. 이게. 자, 그래서 계약서에 이제 확정일자를 찍게 되면 아주 좋은 여력이 발생하죠. 저는 이 확정일자란 말이 굉장히 어려웠거든요. 저희 그 법대 과정에서 확정일자가 어디서 처음 나오냐면요. 여러분들 시험 범위에서 벗어나 있는데 그 채권 총론 중에 채권량도라는 게 있어요. 채권 총론이 여러분들 시험 범위에 벗어나 있죠. 그 채권량도 부분에서 확정일자부 채권량도라는 게 있어요. 이게. 그래서 그게 있는데 교수님이 이걸 얘기를 안 하고 훅 지나간 거예요, 그냥. 그런 바람에 확정일자 굉장히 어려웠습니다. 이게 뭐야 도대체 확정일자라는 게. 옆에 한테 물어봐도 모르고. 그래서 참 어려웠는데 나중에 알고 봤더니 계약서에 날짜 하나 찍는 거더만요, 이게. 이게 확정일자예요. 그러니까 보신 분 계실 텐데 임대차 계약서가 있지 않습니까? 요즘 뭐 동사무소에서 많이 찍죠. 그럼 이제 동사무 찍으면은 이렇게 찍어주지 않습니까? 사각도장으로. 그래갖고 여기에 날짜가 들어가죠. 2016년도 12월 26일. 그래갖고 어디 동사무소. 그래갖고 확정일자 부여번호가 들어갑니다. 그러니까 날짜가 찍힌 도장이 바로 확정일자예요. 이게. 그래서 이렇게 이제 도장을 찍게 되면 아주 좋은 효력이 발생이 됩니다. 그럼 이제 확정일자라는 건 이렇게 날짜 찍힌 도장. 그러니까 이 의미는요. 요 날짜에 이 계약이 있었다는 걸 증명하는 거예요. 이 확정일자라는 게. 그럼 확정일자 찍는 것은 우리가 잘 압니다. 일단 확정일자 어디 가서 찍을 수 있어요? 동주민센터, 동사무소, 또요. 법원 등기과나 등기소에서 찍어줍니다. 그다음 법원 앞에 하면 공증하고 써 있죠. 공증인사무소. 그러니까 공증인사무소 가서 찍어도 됩니다. 아주 좋은 요리가 발생하죠. 지금은 이 확정일자를 말해요. 동사무소에서 지금 당연시하고 이제 지금 찍고 있는데 이거 동사무소에 찍게 된 계기. 이건 우리 개혁공사가 선행을 한 것 중에 하나입니다. 원래 이제 처음 도입할 때는요. 이 확정일자를 등기소라든가 공증인사무소에서만 찍어주는 게 인정이 됐었어요. 동사무소가 없었죠. 근데 이제 우리 개공이 선행을 한 것 중에 하나인데 인천에서 중개받은 분이었을 거예요. 그분이 이제 부동산 무료 상담을 해주고 있었거든요. 그래갖고 이제 그 무료 상담을 해주면서 보니까 이 확정일자만 찍게 되면 아주 진짜 좋은 효력이 발생하거든요. 이게 우선면이과에는 아주 좋은 효력이 발생하는데 서민들이 확정일자를 자꾸 안 찍더라 이거예요. 그래갖고 사고가 자꾸 나고 보증금을 날리게 되는 겁니다. 그래갖고 이제 물어봤죠. 왜 확정일자를 안 찍었습니까? 라고 물어봤더니 일단은 등기소는 지금 법원이죠. 그죠? 공증인사무소는 변호사 사무실이에요. 맞죠? 그러니까 법원이나 변호사 사무실 가면은 돈이 엄청 많이 드는 걸로 오해했던 거예요. 이거. 그러니까 서민들이 돈이 많이 들까봐 이걸 안 찍었던 거예요. 그래갖고 그 제 친구 중에 아주 그 나쁜 놈이 있지 않습니까? 이민 간 놈인데 그럼 신혼 때 지 와이프한테 사기쳤잖아요. 나 이거 확정일자 찍으러 가야 되거든? 이거 15만 원이라더라. 그래 사기친 거예요? 그때 당시 15만 원 진짜 컸습니다. 이거. 그래갖고 소주 한잔 먹자. 꽁돈 생겼다. 그랬었는데 어쨌든 그래가지고 이제 서민들이 그래서 도장을 안 찍었던 거예요. 이거를. 이게. 그래가지고 이제 이 개혁공사가 밤새 고민을 했죠. 어떻게 하면 쉽게 확정일자를 찍게 할까? 봤더니 전부 다 이사를 할 때 전입신고하더라 이거예요. 그래가지고 전입신고할 때 확정일자를 찍어주는 걸로 하자 하고 제안을 하게 되죠. 이 제안이 받아들여진 거예요. 그래가지고 지금 동사무소에 이렇게 찍게 된 겁니다. 우리 개공이 맨 사기만 치는 거 아니에요. 좋은 일도 합니다. 이거. 그래서 어쨌든 동사무소 그렇게 찍어주고요. 지금 동사무소 지금 얼마예요? 공짜로 찍었는데 많고요. 그 원래 이제 수수료가 600원이죠. 원래 600원이에요. 그러니까 4장까지는 일단 600원이고 4장을 넘어서게 되면 이제 각 4장마다 100원씩 추가인데 어쨌든 기본 600원입니다. 등기소 그럼 얼마겠어요? 당연히 600원이겠지. 공증인사무소는요. 원래 600원 받아야 되는 게 맞을 것 같은데 여기도 1000원 받는 데도 있고 이제 어수룩하게 생겼다. 그럼 이제 1000원. 더 어수룩하게 생겼다. 그럼 2000원. 지들 마음대로 받아. 이게. 그래서 어쨌든 이렇게 이제 찍어줍니다. 그래서 동사무소 주로 이제 공짜로 찍어주는 데 많아요. 이거. 그래서 이제 이렇게 돼 있고요. 그래가지고 제가 부동산 거래 신고자 할 때 말씀드렸죠. 동사무소에 가서 찍잖아요. 그럼 이 기록을 담당이 남기죠. 남겨가지고 누구한테 보고한다고요? 임대차 계약 현황. 수집하고 있다고 그랬죠. 정보를. 국토부에 보고한다고 그랬죠. 그럼 국토부에서 그 데이터베이스를 지금 이제 구축하고 있는 거예요. 계속. 그래서
이렇게 돼 있고요. 등기소라든가 여기 공직인사하면서 찍었잖아요. 그럼 마찬가지로 다 보고하게 돼 있어요. 이게. 그래가지고 이제 여기는 사법부 소관이거든요. 사법부 소관인데도 이제 이걸 만들어가지고 규칙을 만들어가지고 보고하게 돼 있습니다. 그래갖고 이제 일단은 그 데이터 임대차 계약 부분을 지금 현재 수집을 하고 있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렇게 이제 대항력 확정일자가 주면 아주 좋은 효력이 발생합니다. 등기 없이 이제 우선면이권 임차인은 취득하게 돼요. 그럼 이 주택이 경매로 넘어갔을 때 자기보다 뒤로 온 권리자, 후순위 권리자, 기타 채권자의 우선의 변제받 권리가 이제 생기게 됩니다. 그럼 우리는 실무기 때문에요. 날짜로 직접 따져봐야 돼요. 이게 날짜로. 그럼 날짜로 따져보는데 먼저 그러면 예를 들어서 12월 26일 날 이 주택에 입주와 중록 전입을 했어요. 그리고 계약서의 확정일자까지 다 찍었습니다. 당일에 다 할 수 있죠. 당일에. 그럼 임차인은 아직 대항력을 취득 못했죠. 그죠? 그러니까 확정일자 찍어도 대항력이 있어야 우선문이권 생긴다고 그랬죠. 이게. 그러니까 대항력이 아직 생기지 않았으니까 대항력 발생 시점에 임차인은 우선문이권 역시 취득합니다. 그러면 우선문이권 언제 취득한다고 봐야 돼요? 12월 27일 0시에 취득한다고 봐야 되죠? 우선문이권을. 그럼 만약에 12월 26일에 이 주택의 저당권의 설정 등기가 들어왔던 거예요. 그럼 저당권은 이거 우선민이권이 있죠. 그럼 등기한 때로부터 우선민권 취득합니다. 등기한 때로부터. 등기는 등기한 때로부터 취득해요. 우선민권을. 그러면 12월 26일에 여기에 이 주택에 저당권이 들어오면 이 주택 경매로 넘어왔을 때 우선민이권 누가 문제예요? 저당권이 당연히 문제죠. 맞죠? 근데 12월 27일에 만약에 이 주택에 저당권의 설정 등기가 들어온 거예요. 27일에. 그럼 이 주택 경매로 넘어왔을 때 우선민이권 누가 먼저겠어요? 에? 임차인이 먼저겠죠. 왜 그러냐면 임차인은 27일 날 0시부터 우선민권 취득했죠. 근데 이 저당권은 9시 넘어야 등기할 수 있어요. 이게 됩니까? 그러니까 이때는 임차인이 먼저란 얘기예요. 이거. 자, 그런데 이제 이번엔 12월 26일 날 임차인이 입주와 중록 전입을 했던 거예요. 근데 계약서의 확정일자는 12월 29일에 받은 거예요. 확정일자를. 근데 이날에 12월 29일에 이 주택에 저당권의 설정 등기가 들어왔던 겁니다. 그럼 이 주택 경매로 넘어갔거든요. 우선민이권 누가 먼저냐의 문제입니다. 지금. 저당권이 먼저예요? 지금 이렇게 됐고 이렇게 됐으니까 같을 때 된 거 아니에요? 이때는 둘이 동순이에요. 동순입니다. 왜 그러냐면 지금 12월 27일 0시서부터 임차인은 대항력을 취득했죠. 맞죠? 27일 0시부터 대항력 취득했어요. 임차인이 대항력을 취득한 상태에서 확정일자 찍었잖아요. 그럼 임차인은 그날로부터 우선민이권 취득합니다. 그날로부터. 이거. 그러니까 이때는 둘이 우열을 가릴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이건 동순위 배당이에요. 동순위 배당이라는 얘기는 채권액에 따라서 안분 배당을 해주는 얘기예요. 뭔 말인지 이해되세요? 그러니까 채권액에 따라 안분 배당해 줍니다. 그럼 똑같이 배분해 준 거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이 주택이 있는데 이 주택의 경락대금, 낙찰대금이 예를 들어서 2억이었다. 그러면 저당권, 채권 금액이 만약에 1억 5천이었어요. 임차인의 보증금 채권도 1억 5천이었다. 그러면 이때는 이거 둘이 똑같이 안분하다는 얘기죠? 2억 가지고 2억. 그러면 저당권자가 받을 금액 2억 곱하기 3억분의 1.5억. 2분의 1이죠? 맞아요? 그러니까 1억을 배당을 받아가고요. 임차인도 똑같이 배당받는 거죠? 이게 안분이에요. 채권에 따라 안분해 주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이제 이건 동순위 처리합니다. 그래서 임차인이 대항력을 취득한 상태에서 확정일자 찍게 되면 이때는 우열을 가릴 수가 없기 때문에 이때는 동순위 배당한다. 이거는 이렇게 하고요. 이걸 뒤집어 보면 더 확실해져요. 예를 들어서 12월 26일 날 계약서에 확정일자를 찍은 거예요. 임차인이. 먼저 찍을 수도 있죠. 입주하기 전에. 그 다음에 이제 12월 29일에 입주와 중록 전입을 한 거예요. 그럼 임차인은 3박자를 갖췄으나 대항력 취득했어요? 못했어요? 못했어요. 그러니까 임차인은 12월 30일 대항력 취득 시점에 우선민이권 함께 취득하겠죠. 이 케이스가 되는 거죠.
이해돼요? 그러니까 이때 저당권이 들어오면 당연히 저당권이 먼저고 그 다음에 12월 30일에 저당권이 들어왔다. 그럼 이때는 임차인이 당연히 먼저가 되는 거예요. 그러나 이렇게 대항력을 취득한 상태에서 만약에 확정일자 찍어버리면 이때는 그날로부터 임차인은 우선매입권을 취득하게 되고 저당권과 이때는 안분배당하게 되죠. 서로 저당권자가 나는 오전에 등기했거든요. 확정일자는 오후에 찍었거든요. 이거 입증해도 소용없어요. 이거는 안분배당합니다. 그래서 이게 바로 우선매입권이다. 그럼 우선매입권의 개념 이제 민법 시간에 또 공부했을 텐데 우선매입권은 이거죠. 자기보다 뒤로 온 권리자보다 자기 채권액 전부 회수할 때까지 다 가져가는 거죠. 이거. 그래서 예를 들면은 이게 주택이다. 1번에 저당권이 가장 먼저 들어왔어요. 채권금액 1억이었어요. 2번에 만약에 임차인 채권금액 1억이었어요. 3번에 근저당권자가 들어왔는데 이자도 채권금액 1억이었어요. 이게 만약에 낙찰이 예를 들어서 2억 5천이 됐다. 그럼 배당할 금액이 2억 5천이었다 가정하면 지금 1번에 저당권 가장 먼저 배당 1억 전액 다 배당 맞죠? 1억 5천 남았죠? 남았습니다. 그럼 임차인한테 확정일자 찍었다면 임차인한테 1억 5천을 1억을 다시 배당해요. 잔여 금액을 근저당권자가 가져간다는 얘기죠. 이게 우선매입권이에요. 그래서 원래 임차권이 채권인 점을 감안한다면 가장 나중에 배당받아가야 되거든. 맞죠? 근데 이것을 우선매입권 임차인에게 인정을 해준 거예요. 등기도 없이. 그래서 이게 바로 우선매입권이다. 그래서 이 경우에도 만약에 임차인이 확정일자 안 찍어놓게 되면 이때는 바로 근저당권자 배당하고 나머지 잔여 금액을 임차인한테 이제 배당을 하겠지만 실무상 임차인이 확정일자 안 찍었잖아요. 일반 채권자에 불과하기 때문에 절대 배당 안 해줍니다. 남는 금액이 있더라도 배당 안 해요. 주인한테 돌려줘 버려요. 주인한테. 그래서 일단은 이제 그렇게 이제 하게 돼 있고요. 물론 임차인이 배당을 받아가고자 할 때는 이제 임대인을 상대로 소송한 다음에 판결문 제출해야 돼요. 그래야 배당을 해줍니다. 그래서 일단 그렇게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이게 이제 우선매입권에 관한 문제였는데 이게 이 우선매입권이라는 것은 그러니까 명심할 게 입주 주민등 확정일자 세 가지를 다 갖추되 대항력이 있어야 된다. 이거 그래야 우선매입권 역시 발생해야 된다. 그래서 이 점 이해해 두시고 실무적으로 이런 일이 벌어질 수 있나요, 없나요? 있죠. 예를 들면 어느 경우에 이런 경우가 있어요. 신규 주택 있죠. 신규 주택, 신축한 건물, 신축 건물에 이런 사태가 벌어져요. 그러니까 이제 신규 분양한 아파트 내가 전세를 들어간다든가 또는 월세를 들어간다든가 신규 뭐 다세대 주택, 빌라 이런 데 들어간다. 이런 일이 벌어져요. 그러니까 이제 아파트 같은 경우 그러잖아요. 준공 떨어지고 아직 토지 준공 때문에 등기가 아직 안 난 거야. 건물 등기가. 이 상태에서 만약에 임차인이 먼저 들어가잖아요. 먼저 들어가게 되면 나중에 주민등록 한번 빼라 하고 항상 특약을 걸게 돼요. 내가 대출 받아야 되거든. 그러니까 저당 잡아야 되니까 등기가 아직 안 됐으니까 저당을 지금 못 잡잖아요. 그러니까 나중에 그때 주민등록을 한번 빼야 된다. 라는 특약을 걸고 임차인이 먼저 들어가요. 임차인이 가장 먼저 들어가 버리면 이게 문제가 심각해지거든. 그러니까 은행에서 대출 안 해줘요. 안 해줍니다. 그러니까 나중에 주민등록 한번 빼게 되면 저당 잡고 다시 이제 주민등록 전입 다시 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신규 주택은 이런 일이 벌어집니다. 그러니까 우린 실무기 때문에 이런 걸 날짜로 직접 물어봅니다. 누가 먼저냐. 그러니까 확실히 알고 있어야 돼요. 그래서 이제 이 부분 이해해 두시고 또 대항력과 우선매입권의 관계 이 두 관계를 또 여러분들이 헷갈리는 분들 많아요. 그래서 일단 이 개념도 확실히 이해를 해 두셔야 됩니다. 그럼 예를 들어서 이게 이제 주택이거든요. 이게 주택인데 임대인이자 소유자인 갑이 있어요. 이 상태에서 이 주택에 저당권이 가장 먼저 들어왔어요. 저당권이. 그 다음에 임차인이 들어온 겁니다. 임차인 을이 들어왔어요. 이자의 계약기간이 1년 6개월 남은 거예요. 현재. 남았습니다. 이 상태에서 임대인 갑이 이 주택을 병에게 팔았어요. 매매를 했습니다. 그럼 매매로 취득한 이 병에 대하여 임차인 을은 나 계약기간 1년 6개월 남았거든? 1년 6개월 뒤에 이사 갈 거거든? 하고 주장할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이게 대항력이라고 그랬죠. 대항력을 주장할 수 있을까? 없을까요? 있다.
있겠죠? 선수인이 저당권이 있는데 그래서 주장할 수 있어요? 주장할 수 있어요. 대항력 본래의 모습이 나타납니다. 선수인이 저당권이 있을지라도. 그러니까 이건 뭔 얘기냐면 보세요. 갑이 병한테 임차인이 있는 상태의 주택을 판 거죠 지금. 그렇다 하더라도 이 저당권 이거 팔았다 하더라도 소멸합니까 안 합니까? 안 해요. 저당권은 물권이죠. 원래 물권이라는 것은 그 물건의 교환, 그 물건에 대한 교환 가치에 염두를 두고 있는 거예요 지금. 그러니까 이게 주인이 누구든 이 저당권자는 관심 없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결국은 소유자가 바뀌었을 때도 물권이기 때문에 누구에게나 주장할 수 있죠. 저당권자는. 그러니까 병에 대해서도 주장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이 저당권자는 전혀 피해를 입지 않아요. 않습니다. 그러니까 그대로 살아있죠 지금. 매매로 넘어갔으니까. 그럼 이때는 우선 변경권의 문제가 생겨요 안 생겨요? 안 생기죠. 매매로 넘어갔으니까. 이게 원래는 매매는 임대차를 깨트린다고 그랬죠? 그럼 매매는 임대차를 깨트린다고 했기 때문에 병이 이걸 매수했어요. 그래갖고 내가 살 거거든 너 나가 하면 원래는 나가야 돼요. 매매는 임대차를 깨트리니까. 근데 이 룰을 깨버린 거예요. 이게 뭐라고요? 바로 대항력이에요. 이게 대항력입니다. 그럼 이 매매로 취득한 자, 그러니까 병이 매매로 취득했던 교환으로 취득했던 증여받았던 상속을 받았던 아무 상관없습니다. 저당권은 전혀 영향이 없어요. 그러니까 임차인의 대항력을 그대로 인정해 주는 거예요. 주장할 수 있어요. 1년 6개월 뒤에 이사 갈래 하고 우선매권 문제는 생기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번엔 이 주택을 병이 어떻게 취득했냐? 이거 경매로 낙찰받았어요. 병이. 그럼 경매에게 오는 저당권이 소멸하죠. 이건 상지로 알고 있죠. 경매가 끝나게 되면 저당권은 무조건 소멸입니다. 무조건 말소시켜요. 그럼 저당권이 소멸하는데 임차인의 대항력을 계속 인정해버리면 이 물건이 쉽게 낙찰이 될까 안 될까요? 안 되죠. 왜? 낙찰자는 이거 임차인의 보증금을 떠안아야 되니까. 맞죠? 그러면 저당 가치가 훼손될 우려가 있네요. 계속 유찰될 거 아니에요. 그죠? 그러니까 이때는 저당권이 피해를 입더라 이거예요. 그러니까 결국은 경매로 취득한 병에 대해서는 선순위 담보권이 있다면 요 임차인은 병에 대하여 대항할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나가야 돼요. 이 저당권의 효력 때문에 나가야 돼요. 이것 때문에. 저당권자 피해 입으니까. 그럼 이때는 우선 면역권의 문제만 남죠? 그럼 임차인의 보증금 1억 중에 만약에 8,100개 회수를 못했어요. 우선 면역권 행사했죠. 8,100개 회수를 못했습니다. 나머지 2,000. 못 받은 2천만 원 가지고 이거 병에한테 대항할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역시 없어요. 대항할 수 없다는 얘기는 선순위 담보권이 경매를 취득한 자, 담보권이 있다면 대항할 수 없다는 얘기는 무조건 나가야 된다는 뜻이에요. 맞죠? 무조건 나가야 되고 못 받은 2천만 원 누구한테 회수해야 돼? 누구한테 하소연해야 돼요? 갑한테. 원임대인한테. 맞죠? 그래서 일단 그 점 이해해 주시고 그러니까 결국은 매매로 취득한 자에 대해서는 이자는 그대로 임대인의 지를 승계해요. 승계하기 때문에 결국은 선순위 저당권이 있더라도 그대로 이제 대항력을 주장할 수 있어요. 그러나 경매로 낙찰받은 자에 대해서는 선순위 담보권이 있다면 이때는 이 담보권의 효력 때문에 임차인의 대항력을 배제하는 겁니다. 우선 면역권의 문제만 남아요. 그러니까 이자는 무조건 나가야 된다는 사태가 벌어지죠. 근데 만약에 임차인이 가장 먼저 왔잖아요. 가장 먼저 오게 되면 이 임차인을 망고땡이라고 그러죠. 가장 먼저 오게 되면 이 임차인이 이 주택이 경매로 넘어가든 매매로 넘어가든 관계없어요. 무조건 대항력 주장할 수 있죠. 가장 먼저 왔으니까. 이해되세요? 서로 이 경우에 이제 나중에 여러분들 이것도 민법 시간에 판례로 공부할 건데 만약 가장 먼저 온 임차인이에요. 이 주택 경매로 넘어간 거예요. 그럼 이 임차인은 두 가지 권리 다 가지고 있다. 대항력을 주장하든 우선 면역권을 주장하든 이건 자유롭게 행사할 수 있다. 그래서 임차인이 만약에 가장 선순위로 왔어요. 그래갖고 이 주택 경매로 넘어갔거든요. 그래갖고 나 이 주택 찝찝해서 살기 싫어. 보증금 배당해줘. 하고 배당 요구했어요. 배당 요구했는데 보증금 1억 중에 이거 2천만 원 회수를 못 해버린 거예요. 가장 선순위임에도. 그럼 그 2천만 원 가지고 이번엔 병에게 대항할 수 있느냐? 대항할 수 있어요. 있습니다. 못 받은 금액. 이번엔 대항력 주장할 수 있다는 얘기죠. 못 받은 금액 갖고. 가장 먼저 오게 되면. 그러니까 신규주택 같은 경우에 가장 먼저 오게 되면 이런 사태가 벌어지기 때문에 은행에서 담보대출 안 해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민등록 빼라 이거예요. 후수인으로 미는 거죠.
이때 안 빼주면 머리 아파집니다. 임차인이. 그죠? 그래서 어쨌든 이제 이거 뭐라고? 한번 빼면 임차인이 뒤로 밀려나는 거. 뒤로 밀고 약정을 하고 가는 거예요. 선순위 저당금 잡는 걸로. 그렇게 하고 들어가는 거죠. 대신 이제 저당 금액이 얼마냐 그게 문제죠. 그걸 확정을 시켜놓고 이제 나중에 경매로 넘어갔을 때 보증금 회수에 문제가 없게 그렇게 추진을 하는 겁니다. 이게 다 그렇게 해요. 다 그렇게 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전부 다 중도금 대출을 받고 막 그랬기 때문에 이거는 다 그렇게 해요. 다 그렇게 합니다. TR 걸고 들어가는 거예요. 이게. 그럼 대항력 우선매입권의 문제 이해되었어요? 그래서 매매로 넘어간 경우는 우선매입권의 문제가 안 생겨요. 이때는 그대로 임차인의 대항력 인정합니다. 근데 경매로 넘어갔을 때가 문제예요. 경매로 넘어갔을 때는 선순위 담보권이 있다면 요 임차인은 대항할 수가 없다. 무조건 나가야 돼요. 무조건 나가야 되고 다만 우선매입권의 문제만 남는다. 이게 그래서 그때는 이제 배당을 다 받든 보증금 배당을 받든 못 받든 관계없이 무조건 나가야 돼요. 선순위 저당권이 있다면. 근데 대부분의 주택들은 선순위에 다 저당권이 있죠. 있는 주택이 많아요. 그죠? 그러니까 임차인이 다 후순위로 밀리는 겁니다. 이게. 자, 그럼 이 정도 이제 감을 잡아두시고, 그럼 여기까지 이제 했습니다. 그럼 좀 쉬었다 할까요? 이거 지우면 절대 안 됩니다. 그대로 놔두세요, 이거.